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제 백선 특강이죠? 네,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네요. 틀린 것이랑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위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이것도 판례인데요. 중개라고 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죠. 그러니까 중개하는 행위는 양 의뢰인들이 법률 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중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이거나 그 중에 어느 한쪽이 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항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2조가 6개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틀린 것을 찾고 있는 문제입니다. 3항을 보시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개업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건 하나가 빠졌죠. 중개를 어떻게? 업으로 행하였어야 그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서 중개가 무엇인지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용어의 정의를 했지만 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의 정의가 없었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업으로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던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한 행위를 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였을 때 이것을 업으로 행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편 대법원 판례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규모, 동기, 양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에 맞게, 거래관념에 맞게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의 국문법적인 반대말은 일시적 혹은 일회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 계속적 반복적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우연히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횟수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긴 하지만 횟수만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면 딱 한 번 했는데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한 행위일 수가 있나요? 네, 한 번 했어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하는 행위라면 한 번 한 행위여도 그 행위가 업으로 행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안 한 자, 공인중개사법의 관점에서 무등록 상태에 있는 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를 하나 얻어놓고 부동산 중개한다고 간판을 달고 시작한 날 아침에 단속반이 덮쳐서 걸린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시작하다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업으로 행했다라는 판단하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었는데, 판례는 5개 광고물을 부착했다면 몇 번 했는지는 쳐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입증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3번 문제.
공인중개사법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타당한 것은 이번엔 옳은 겁니다. 1항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중개 행위의 대상인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도 포함된다. 그렇죠?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하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2조 3호 표현에 따르면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그게 중개랍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냐, 이게 또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였는데 제한물권 중에서 사용 권능이나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걸 뭐라고 하죠?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이른바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에도 이전에도 자유롭게 알선할 수 있죠. 심지어 용익물권이라면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만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용익권이라면 일필지 토지의 어느 한 부분에만도 지상권 설정 가능하죠. 그래서 모든 용익권은 설정 이전에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데 담보물권 중에서요, 설정에도 이전에도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무엇뿐이다? 저당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그 설정에도 이전에도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가 있는데 심지어 판례는 저당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하는 것인데 그 저당권 설정의 알선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의 부수가 되어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 설정의 알선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데 유치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유치권을 다른 말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죠. 유치권은 물권임에도 등기 능력도 없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것이어서 유치권의 성립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해 전 출제위원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 속에서 유치권을 답으로 하는 문제를 실제로 출제한 적이 있었다고 했었죠. 출제자의 의도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그 설정에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에서 출제했었던 문제거든요. 근데 그 시험에 응시했었던 분 중에 2차에서 딱 한 문제 차이로 평균 60이 안 된 분이 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분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니까 이전성은 있는 것이니까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할 때 이전은 알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서울행정법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에서 이분이 승소하셔서 그분은 그의 자격증 받아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판례임에도 웬만한 대법원 판례보다 우리한테 중요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 이렇게 이제 출제자가 출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그러면 알선할 수 없지만 유치권의 이전은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출제 오류가 인정되어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게 출제 오류가 생겨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됐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출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출제위원이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걸 출제했어요. 벌써 수험생들은 학습 효과가 생겼는데 출제자의 의도는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니까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해서 그 의도로 출제한 거거든요. 근데 또 수험생 중에 한 명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아니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알선할 수 없어도 이전은 알선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뭐 덮어놓고 법정지상권 이렇게 놓고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건 출제 오류다.
그래서 또 이분도 서울행정법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불합격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분도 승소해서 합격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도 성립은 알선할 수 없지만 양도는 알선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이며 여기까지 맞는데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기업 외의 업무를 겸할 수가 없다? 틀렸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기업 외에 겸할 수 있는 업무가 있잖아요. 모두 몇 가지? 모두 7가지. 중기업 외에 할 수 있는 업무 6가지가 있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집단지성을 활용하셔서 6개 다 채워보죠. 뭐 할 수 있죠?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경영 네, 중기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하는 거 할 수 있죠. 영어로 프랜차이즈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거래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상가의 분양. 주택과 상가의 분양 대행. 관리 대행.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 대행 2개 남았네요. 부동산 이용 및 개발 이사 용역 발전.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의 알선 이제 하나 남았네요.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이거 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기업 아니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이 업무 중에서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을 하려면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해야 해요? 안 해도 됩니다.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그냥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대리 업무만큼은 대법원 규칙상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2항 틀렸고요. 3항 중개를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담보물권 설정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고 본다. 방금 전 문제 지문 해설에서 언급 있었는데 담보물권 중에서요. 설정 행위에 알선할 수 있는 건 뭐뿐이에요? 저당권뿐이었었죠. 유치권은 이전을 알선할 수 있지 성립은 알선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질권은 약정담보제도잖아요. 근데 민법상 질권은 동산담보제도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중개대상물들과 연관 없는 겁니다. 4항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유효한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아니죠?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적법한 중개업을 할 수 없는 거지.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했으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지 특정한 행위가 중개업이 된다 안 된다 여부를 판단하는 유효 요건, 효력 요건 되는 것은 아니었었던 거죠. 5항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은 좋은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바로 틀려버리죠.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이 되어 현장 안내 및 뭐죠? 아니 그 말 전에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한 무슨 업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었던 겁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정의했지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다시 말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으면 업무 개시에서 중개업을 영위해야 돼요? 아니면 등록해놓고 중개업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언제까지? 3달 안에는 업무 개시해야죠. 만일 3달이 넘어감에도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3월을 초과하는 무단 휴업이 생기는 거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에 속할 겁니다. 2항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업으로 했어야 중개업이 되죠. 그 다음 3항 부동산에 대한 개발에 관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도 중개인가요? 이건 중개가 아니라 컨설팅이잖아요. 부동산 컨설팅,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다른 업무지 중개업 아닙니다. 4항 우연히 단 1회 거래 당사자 간의 건물 전세권 설정을 알선해 준 것도 중개다. 우연히 한 번 했는데 그게 중개예요? 그렇죠. 중개죠. 업으로 했느냐는 그 행위가 중개업이었느냐를 판단하는 요건이지 중개는 그냥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권리 득실 변경 알선했으면 우연히 한 번 했어도 중개입니다. 그래서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대상물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적법하게 알선할 수 없다. 즉 공인중개사도 등록하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라서 틀린 거죠. 중개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도 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어도 중개는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중개업을 적법하게 하기 위한 요건이지 중개를 적법하게 행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니까요.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항목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이 하나만 있으면 골라내야 됩니다. 기업.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개할 수 있나요? 그러면 가압류가 설정된 건물도 중개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건의 대상이라면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물건이든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는 물건이든 그것은 상관없이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죠. 그 다음 니은 성토된 포락지 그랬는데 이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사건의 대상인 토지였었는데 하천의 유역 변경이나 바닷물의 넘침이나 범람 등으로 물에 무너져 사건이 소멸된 것을 공법에서 포락지라고 하죠. 판례는요. 포락지는 영구히 사건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심지어 무트로 드러나는 성토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사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없고 그 다음 암석이나 토사는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권리관계를 함께할 뿐이지 독립한 본법상 중개의 대상 아니죠. 금전채권도 그렇고요. 니은 정답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디귿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이 독립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죠. 근데 표현 유의하셔야 될게요. 공장재단에서 분리된 공업소유권 이렇게 말했으니까 중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지만 공업소유권이 속해 있는 공장재단 이렇게 물었다면 그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같은 논리로요. 광업권에 속해 있는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광업권을 물었다면 중개 대상 될 수 없죠.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광업권을 물었으면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광업권을 물어본 거니까 그건 중개대상은 될 수 없죠. 근데 광업권이 속해 있는 광업재단 이렇게 물었으면 뭐 물어보는 거예요? 광업재단을 묻는 거니까 중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서 지문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할 수 없죠. 근데 법정지상권 성립된 토지 중개할 수 있나요? 중개할 수 있잖아요. 건물의 유치권 성립 알선할 수 없지만 유치권 성립된 건물 알선할 수 있어요. 임야의 분묘기지권 설정 알선할 수 없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임야 알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공업소유권을 물었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항만운송사업재단 출제위원이 한 서너 번 물어봤었는데요. 재단 중에서 일체화되어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되는 재단은 두 개뿐이에요. 광업재단과 공장재단뿐이지 항만운송사업재단이나 어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이론 공부할 때 제가 질문했었는데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인데 어업재단이나 항만운송사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무슨 이유가 있길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인데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차이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이요? 아, 어업재단이라고 바다에 떠 있는 거 아니에요. 차이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선택함을 받았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은 우리 법령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법정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때 법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법이 정했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법이 정했으니까 중개대상물이고 아니니까 아닌 겁니다. 그 다음 리을 분묘기지권에 부담이 있는 임야 중개할 수 있나요? 보세요. 임야의 분묘기지권 성립이라고 하면 중개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임야를 묻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매수한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상속된 건물도 중개할 수 있어요? 중개할 수 있죠. 근데 건물의 상속이라고 물었으면 중개할 수 없는 거고요. 리을은 중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미음 20톤 이상의 선박 중개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묘목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용천수 이런 건 본법이 정한 중개 대상들 아닙니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 사망이 정답입니다. 6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 또는 중개대상 권리로 틀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동산질권,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긴 해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 어업재단,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아닌 것이고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답에 있어야 되겠네요. 니은 지상권 설정의 목적의 일필지 토지, 일부의 토지. 지상권은 한 필의 어느 한 부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상속된 토지. 토지의 상속은 알선할 수 없어도 상속된 토지는 알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디귿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 대법원 판례로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요 판례에 따르면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이어서 볼트로부터 풀러서 토지로부터 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요 건축물이기는커녕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고조차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이해하셔야 될 개념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조립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할 수 없나요?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가,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 중개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이유는 적어도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만큼은 그것의 중개를 업으로 적법하게 하려면 등록을 하였어야 한다. 여기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정하는 거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문에서 아까 나왔던 20톤 이상의 선박,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어요? 네, 중개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도 그런 것을 중개를 업으로 행하거나 말거나 공인중개사법이 상관하진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물의 가치 또는 집기, 비품 등 시설물에 대한 유형물의 가치, 우리가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도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 알선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디귿도 답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토된 포락지 중개 대상 될 수 없죠.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도 여러 번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대법원 판례인데 대토권은 아직 필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미음, 가압류된 토지 중개할 수 있죠.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동호수가 지정된 장래의 건물도 중개 대상 됐었습니다. 기업과 디귿과 리을 사항이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항 거래처 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 대상 아니었고요. 2항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중개 대상 아니었고, 3항 추첨기일에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것도 중개 대상 아니죠?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게 대토권과는 달리요, 입주권은 의미가 다의적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3항에서 입주권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근데 입주권을 말한다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이렇게 말하면 그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4항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거는 미래의 건물로서 토지에 정착될 건물로서 중개 대상 되겠네요.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 토지의 정착물로도 볼 수가 없다고 했었죠. 4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된 문제 나오고 있네요. 다음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1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나요?
이게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된다 였었는데 올해 3월에 바뀌어서 시험 공고는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그 다음에 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관보에 고시하는 건 따로 있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무엇을 관보에 고시한다고 되어 있죠? 네? 관보에 고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였죠? 업무 위탁이었었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관보에 뭐예요? 고시하는 겁니다.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좀 비슷한 게 또 있는데 공인중개사협회가요. 공제사업을 하면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운용 실적을 공시해야 돼요. 어떻게? 운용 실적 공시는 어떻게 하죠? 자, 비슷비슷한 표현인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예정 공고는 매년 2월 언제까지? 말일까지. 그리고 확정 공고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어떻게 하래요? 관보, 일간신문, 네, 방송.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어떻게 해요? 네, 공고하고 엔드죠? 공고하고 그 다음에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금방 말했죠.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든 교육 업무든 업무를 위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보에 예,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3개월 이내에 어떻게 하래요? 협회보 또는 또는요.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이요.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공시하고 그 다음에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죠. 자, 표현이 비슷비슷한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공고하는 방법이죠. 업무를 위탁한 사실은 그냥 관보에만 고시하는 거죠. 그 다음 공제사업 운영실적은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표현도 비슷비슷하지만 시험은 공고하는 거고요. 업무 위탁 사실은 고시하는 것이고요.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공시하는 겁니다. 이 표현들도 차이가 있다 하는 거 유의하셔야 되겠고, 자, 일간신문 지금 몇 번 나와요? 여기 일간신문 나오죠? 저기도 일간신문 나오죠? 근데 일간신문을 또 보신 적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고 이런 거 말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일간신문이 저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일간신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야죠. 7일 안에. 그 정보 공개하는 방법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예,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거기 또 일간신문 나왔었던 겁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뒤바뀔 때 수험생들이 아주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어서 특히 유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항 틀렸고요. 2항.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3항. 제2차 시험에 있어서 시험 시행기관장이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형평성 확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최소자가 나와 있죠. 최소 선발 인원이나 응시자 대비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사항을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여기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다가 나와 있죠. 지금 3항과 4항은 문장 후반부를 제가 뒤바꾸어서 각각 틀린 지문을 만든 겁니다. 3, 4항 다 틀렸습니다. 5항.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그래요? 네. 그렇죠. 5항이 정답인데,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준대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 또 1개월 이내에 주는 게 있어요. 포상금 1개월 이내에 주는데, 그것과 또 비교를 할 것이, 공인중개사법상의 포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의 포상금은 언제로부터?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었던 겁니다. 9번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시도지사가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그런가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은요, 원칙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의 원칙이니까 이거는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필요 없죠.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그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2항.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자격은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고 5년, 거기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죠. 이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자격증 교부받을 수 있는데,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결격사유에 속하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될 수 없고 고용인도 될 수 없는 거죠.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있습니다. 3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합니까? 아니에요. 네. 시험의 시행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지만 자격증 교부는 언제나 누가? 시도지사만 자격증을 교부하는 겁니다. 포상금도요. 신고 또는 고발은 등록관청에 가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등록관청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수사기관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가서 할 수도 있죠. 신고 또는 고발은. 그러나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무조건 어디에 내야 돼요?
등록관청에 내야죠. 등록관청에서 포상금 주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항,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전형적인 양도 대여행위가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입니다. 5항,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만으로 자격증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중개 활동을 무자격자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도 아닌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일 6개월이 아니었어요? 90일 전까지 공고하는 거죠. 그 다음 2항, 2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게 원칙인가요? 원칙을 말한다면 논문형으로 출제되는 게 원칙입니다. 3항,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고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해가 아니고요. 회. 사시미 할 때 회.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그러면 회하고 다르냐? 다른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요.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해에 2회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1차 합격자는 그 다음 해에 2번 시험이 있어도 다음 회 시험에 한해서만 1차 면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해가 아니라 회. 사항, 시험 시행기관장이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랑 똑같아요. 형평성 확보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최소 선발 인원이나 최소 선발 비율이 나와야 되고, 그냥 선발 예정 인원은 수급상 필요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때 나오는 겁니다. 5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 방법,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이거 수정하셔야 되겠네요. 28일이 아니라 이제 말일이라고 표현 바뀌었으니까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말일로 수정해서 5항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총칙편 문제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된 문제 10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여기서 10%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공인중개사법 총칙편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과 관련해서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제도는 공인중개사 시험제도나 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1문제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부분에서 10% 정도, 그래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4문제는 다 해결하겠죠? 네. 36문제 남았습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시죠.